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는 순서죠.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또 날카롭게 분석해서 해법까지 제안해보는 시간입니다. 유승찬의 콕,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이거 매일매일 여야가 날카롭게 대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물론 뭐 다들 가결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네, 근데 오늘 국회 표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행정 권력과 이제 의회 권력의 정면 충돌에 이제 상징적 사건이 됐죠. 이게 뭐 사상 초유 국무위원 탄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온 이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전과는 좀 질적으로 달랐다. 뭐 이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어쨌든 탄핵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뭐 탄핵이 발의된 적은 있었지만 이게 실제로 국회에서 가결된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정치사에서 이런 첫 번째 사례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정치적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그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아주 크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예고된 이거 못지않은 정치적 사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대형 참사에서 어쨌든 그 행정부의 고유 관료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계속 문제 제기가 돼 왔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책임을 요구했는데 사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지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야당과의 어떤 진지한 노력도 없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뭐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표결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요. 찬성이 179표였고 반대가 109표였습니다. 무효가 5표가 나왔는데 결국은 탄핵안을 발의한 야3당의 의원들이 이탈이 거의 없이 그대로 탄핵표에 찬성표에 한 표를 더 던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렇죠. 그동안에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그 찬성표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도 있었는데.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표결 결과를 보고 179명이면요. 민주당이 169명이고 정의당이 6명. 175명이잖아요. 그럼 기본소득당 1명, 176명. 그럼 3명은 누굴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 야3당이 발의를 했는데 이걸 다 합쳐도 176명인데 3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뭘까?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무효표 5표는 뭐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민주당 이탈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좀 그렇겠죠.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전에는 뭐 당 내에서도 이게 지금 당론으로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의 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탈표 없이 다 찬성표를 던졌다는 건데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이제 지적들이 좀 있었죠 당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제 후폭풍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두고. 정말 무망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정치적 현실에서 보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 그 소추가 어떤 이 결과로 돌아올지를 예측하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다고 보는 게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여야를 불문하고 너무 유동성이 큽니다. 뭐 당을 뭐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민주당 역시 여전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디로 갈지를 사실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금 정치 상황이 고정될 거라고 예단해서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어쨌든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대 야당의 횡포냐 아니면 행정 권력의 폭주냐 이제 프레임들을 가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가령 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방향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나온 논평이 정확하죠. 그 의회 독재다. 뭐 이렇게 이 프레임이 맞죠. 그죠? 이건 너무 무리하게 이걸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랑 연결시키는 것은 좀 그 무리한 프레임 규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이게 정치적 득실 계산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득실 계산을 여야가 특히 민주당이 특별히 그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기 힘들다. 아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논란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계산기를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계산기를 내려놓고 설득을 해서 아마 민주당 의원 그 전원이 그러니까 이걸 당론으로 채택은 안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전원이 찬성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이제 막가파식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일단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 김도읍 의원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검사가 돼야 되는데 검사 입장에서 이제 이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그렇죠. 현재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이 문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죠. 물론 이제 김도읍 그 의원도 법사위원장으로서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국회가 의결했기 때문에. 그러나 적극적이지 않을 거다. 이런 또 예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이번 뭐 탄핵 소추 의원으로 가서 법정에 가서 이 탄핵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탄핵 사유를 설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죠. 이제 국회 입장을 어쨌든 탄핵 가결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 가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긴 할 거다. 그렇죠. 그거가 있고 또 하나가 국회는 과반으로만 이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되지만 헌재는 3분의 2 의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적위원회 3분의 2이기 때문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헌재 9명 중에 2명이 3월 설에 임기가 끝납니다. 3월 4월에. 이선의 이석대 재판관이 이제 그러면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이 허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여기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임명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걸리겠죠. 청문회 하고 이러면. 근데 이제 물론 그래서 판결이 인용 판결이 늦춰질 수는 있어요. 뒤로. 그래서 180일 안에 안 끝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후임 헌법재판관들이 선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 원래는 7명만 갖고 할 수도 있지만 관례상은 그렇게 7명이면 너무 적잖아요.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많은 수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그 허들도 하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였잖아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근데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을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3가지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될 경우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꽤 있었죠. 꽤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원내대표가 계산기를 내려놓자. 뭐 그 득실을 지금 계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래서 그 추진을 강행했던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 위반한 사항이 도대체 뭐냐 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재난 예방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또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 라고 뭐 이제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이거는 뭐 또 다른 영역인가요? 그렇죠. 이건 조금 논란이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이거는 이제 국무위원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국무위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판결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됐고 헌법재판소 가서 판결했을 때랑 국무위원 판결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헌법 34조 6항 이게 국가의 재예방 의무 조항 이게 이제 헌법 이걸 다하지 않았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법률 위반 뭐 사항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에 적시를 했는데 적시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뭐 헌법재판관들의 논의를 통해서 뭐 결정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뭐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에 있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후폭풍을 이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 이 탄핵 소추가 이게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부 여당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텐데 근데 대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이게 뭐 좀 너무 단정적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기각을 예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기각될 경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것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언제 기각이 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치가 과거의 문법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네. 가령 뭐 이게 올해 안에 기각이 됐다. 올해 뭐 180일이니까 6개월이잖아요. 그럼 즉 사실 관례상으로 보면 올해 안에 이제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결론이 나야 되는데 네. 뭐 그에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다. 저는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총선에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이제 뭐 방금 뜬 SBS 여론조사를 보고 왔는데 네.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이 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오늘 탄핵에 아마 대한 반대 의견은 높았다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론은 좀 높았잖아요. 탄핵 의견에 대해서는 근데 뭐 또 찬성이 40% 뭐 반대가 48% 예. 뭐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 뒤에 여론조사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뭐 앞서서 뉴스 인앤아웃을 통해서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김기현 후보 또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렇죠. 리얼미터 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선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이유 나경원 전 의원이 지지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나경원 의원과 그래도 이렇게 오찬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춘 것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 두 분이 식사하고 나와서 보이는 그 표정 이 표정을 보고 요즘에 한국 정치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저도 이제 정치 컨설팅을 오래 해와서 뭐 알지만 뭐 이건 지지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나경원 의원의 어제 그 표정 가지고 많이들 얘기는 하더라고요. 연대 아닌 연대 뭐 이런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만 보면 조사들이 너무 튑니다 지금. 같은 조사,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시기의 조사들도 다 결과들이 막 뒤바뀌고 막 이러니까 이게 갈피를 못 잡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나경원 의원이 이제 오늘 나경원 의원 측근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받았지만 서운한 게 있지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나경원 의원의 정서다. 그래서 만난 거다. 뭐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거는 뭐 김기현 후보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것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러면 더 도움이 될 거냐 덜 도움이 될 거냐의 문제이지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김기현 후보가 이기는 걸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또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김기현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SBS 조사에서는 그 제가 방금 보고 들어온 건데 안철수 후보가 32.9% 여긴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앞에 조사들은 그 ARS 조사고요. 그러니까 응답률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ARS 조사는 한 3% 내외고 이 전화 면접 조사 보니 응답률을 보니까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안철수 32.9, 김기현 25.6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왔어요. 차이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 두 조사에서는 천하람이 3등을 했는데 여기서는 5등을 했어요. ARS 조사에서는. ARS에서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8.4, 윤상현이 3.5, 천하람이 3.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튀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가 그 결선 갔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45.1, 김기현 후보가 38.4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마다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앵커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조사를 두고서 단정적으로 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단지 저는 천하람 후보가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윤핵관이 싫어서 마지못해 안철수를 지지했던 머물렀던 네. 이 표들이 안철수 후보를 떠날 가능성은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표가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김기현 후보로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개연성은 네.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추세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 네. 당원들도 내가 볼 때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추세를 보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등락폭이 크고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이게 뭐 여론조사 업체별로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컷오프가 되고 나면 당원들도 조금인데 그때는 안정적으로 누구를 지지할지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컷오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TV 토론을 보면서 뭔가 그래서 전체 추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그 유승찬 컨설턴트가 얘기한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내용은 지난 6일, 7일 1,005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의원이 조금 약간 쫓기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반격 카드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벌써 여권에서 전략적 후퇴를 생각한다면 지금 철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뭐 안철수는 안 철수한다 그러는데 이제 벌써 철수론을 이제 불을 지피기 시작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 항상 이 철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뭐 언제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1등 후보가 사퇴하는 거 봤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여론조사상으로는 1등 하다가 사퇴했고 그렇죠. 유승민 의원은 아예 출마를 안 했고 여기도 민심으로는 1등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근데 일단 저는 안철수 대표가 윤한 연대를 얘기한 것 그건 굉장한 전략적 오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게 그 대통령실에서 반발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자체를 잘못 설정한 건데. 그래요? 아니 친윤 비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안철수 후보한테는 불리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존재하는데. 네. 그래서 김장연대 얘기도 나왔고 그건 이제 이미 다 당원들도 얼추 아는 얘기인데 이 친윤 프레임을 강조하면 프레임상 김기현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됐고 또 이거를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기회다 하고서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고 공격을 해서 이분이 또 물러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리더십의 상처를 좀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선거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모두 그 본인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 그거하고 뛴다. 달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친윤 비윤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달라요. 당연히 국민의힘 당권 선거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내가 친윤이냐 아니야 이건 약간 계파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선거는 자기의 장점을 부각하고 상대의 단점을 부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거 전략이라는 건. 그리고 당내 선거는 두 가지로 치러져 항상. 정체성이냐 경쟁력이냐. 정체성과 경쟁력 두 가지를 보는데 그러면 김기현한테 유리한 프레임은 정체성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거의 이번에 당대표 되면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하는 당대표 그랜드슬램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정체성 문제로 치면 김기현이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총선에서 확장성, 경쟁력 측면에서는 김기현이 불리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안철수 의원은 확장성에서는 유리하지만 정체성에서는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성을 강조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윤한 프레임이라는 건 정체성 프레임이잖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유승찬의 콕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